형제끼리 절교한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남이 아닙니다. 한 어머니 배에서 태어난 형제가 더 이상 서로의 얼굴을 보지 않겠다고 등을 돌리는 일. 그 시작이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제사였습니다. 부모님 기일에 차려진 제사상 앞에서 형제는 조용히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형제는 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따뜻한 말 한마디 나눈 게 언제였습니까? 어쩌면 오늘 이 이야기가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그 마음에 작은 숨구멍 하나를 내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제사상 앞에 선 두 형제. 경기도 외곽의 한 오래된 단독주택에 70대 중반의 노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집 앞마당에는 수십 년 된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그 나무만큼이나 이 집에는 긴 세월의 무게가 조용히 쌓여 있었습니다. 집주인 박성덕 씨는 올해 78, 평생을 장남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8살 터울의 남동생 성호가 있었고 두 형제는 어린 시절부터 우애가 깊었습니다. 형은 공부 대신 일을 선택했습니다. 동생이 대학을 다닐 수 있도록, 어머니가 굶지 않도록 묵묵히 허리를 굽혀 일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그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장남이란 그런 존재였으니까요. 동생 성호는 형의 그늘 아래 학업을 마쳤고 사회에 나가 제법 자리를 잡았습니다. 도심에 아파트도 있고 사업도 어느 정도 안정된 궤도에 올라 있었습니다. 두 형제는 저마다의 삶을 살았고 1년에 두어 번 부모님 기일과 명절에만 얼굴을 마주쳤습니다. 그 만남의 자리가 바로 제사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형수 김순희 씨가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고 과일을 다듬고 탕국을 끓였습니다. 성덕 씨도 아픈 허리를 이끌고 제삿날만큼은 옛 모습으로 돌아가 집 안팎을 정돈했습니다. 그렇게 두 부부는 제사 전날부터 몸이 다 닳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동생 성호는 해가 갈수록 빈손으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교통이 막혀서, 다음엔 몸이 안 좋아서, 그 다음엔 별 이유도 없이, 그리고 재수 씨는 언제부턴가 저녁 무렵에나 얼굴을 비쳤습니다. 제사상이 다 차려지고 제를 올리고 밥도 거의 끝날 즈음이야 왔어요 하고 들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성덕 씨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웃으며 왔냐, 잘 왔다 했습니다. 그게 장남의 체면이라고 생각했고 그게 형이 할 도리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이미 작은 돌 하나가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는 처음엔 돌 하나로 시작됩니다. 그 돌이 쌓이고 쌓여 어느 순간 벽이 됩니다. 성덕 씨와 성호 씨 형제 사이에도 그 벽이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형수 순희 씨는 무릎이 좋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올 때마다 소리가 났고 찬물에 손을 담그면 마디마디가 아렸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제사 준비만큼은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제삿날인데 내가 해야지. 며칠 전부터 시장을 보고 새벽부터 일어나 전을 부치고 다리가 퉁퉁 부어도 상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동생 부부는 오지 않았습니다. 일이 있어서요.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애들이 있어서요. 해마다 이유는 달랐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저녁이 돼서야 오고 밥 한 그릇 먹고 일찍 자리를 떴습니다. 순희 씨는 남편에게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형제 사이에 금 가게 할까봐. 성덕 씨는 아내에게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동생이 어려워질까봐. 두 사람은 각자의 마음속에 그 서운함을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해 제삿날이었습니다. 성호가 제사가 끝난 뒤 자리에 앉아 형, 나 요즘 일이 잘 돼서 차 바꿨어. 독일제로 뽑았거든. 진짜 좋더라. 하며 웃었습니다. 그 말이 성덕 씨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차를 바꿀 여유는 있으면서 제삿날 두부 한 모, 과일 한 봉지 들고 오는 법은 없는 동생. 순희 씨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그날 이후로 성덕 씨는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와도 반갑게 맞이하는 척은 했지만 그 눈 안에는 이미 차가운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눈치채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성덕 씨의 아들이 아버지와 단둘이 술 한 잔을 나누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작은아버지한테 그냥 한번 말씀해 보시지 그러셨어요. 성덕 씨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말을 해야 알아듣는 사람한테는 말을 해도 된다. 근데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는 말 꺼내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야. 그 말에 아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못했습니다. 사실 성호는 나름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동생 성호가 보기에 형은 장남이었습니다. 집도 형이 물려받았고 부모님 묘소도 형 근처에 있었고 제사 음식도 늘 형이 차렸습니다. 형이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알아서 잘하는 사람. 성호는 그것이 형에 대한 신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신뢰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외면이었습니다. 장남이니까 당연하지라는 말 속에는 나는 몰라도 되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장남이라는 자리는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평생을 갈아 넣어야 만들어지는 자리입니다. 성덕 씨가 그 자리를 지키는 동안 무릎이 닳았고 허리가 굽었고 아내의 손이 거칠어졌습니다. 그 세월을 동생은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알고 싶지 않았을 뿐이겠지요. 인간은 편리한 쪽으로 기억을 고칩니다. 불편한 진실은 잊고 자신을 합리화하는 기억만 남깁니다. 성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린 시절 형이 대학 등록금을 위해 공사판에서 일했던 기억은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그게 지금 자신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세월이 지나면 그런 것들은 흐릿해지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형의 가슴 속에서는 그 기억이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자신이 한 희생은 선명하게, 그 희생을 받은 사람의 무관심은 더욱 선명하게. 그 선명함이 서운함이 되고 서운함이 분노가 되고 분노가 침묵이 되었습니다. 결국 터진 것은 어느 해 가을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성덕 씨는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전날부터 속이 불편했고 새벽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제사는 지내야 했습니다. 순희 씨가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고 성덕 씨는 제사상을 정리했습니다. 오후 늦게 동생 부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도 빈손이었습니다. 동생은 소파에 앉자마자 핸드폰을 꺼내 들었고 재수 씨는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순희 씨는 혼자 부엌에서 마지막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덕 씨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그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내에게 이것도 못해줘서, 이런 꼴을 보여줘서 미안하고 또 미안해서. 그리고 그 눈물이 분노로 바뀌는 데는 채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성호야. 성덕 씨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불렀습니다. 형 왜?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핸드폰 보는 거지. 그 짧은 대답이 불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형제 사이에 처음으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사 준비는 누가 다 했는지 알아? 형수가 새벽 4시부터 일어났어. 너는 빈손으로 와서 앉아만 있고 재수 씨는 방에 들어가 누워 있어.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성호는 처음에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자존심이 올라왔습니다. 형, 나 바빠. 일이 있었다고. 형은 집이 여기고 어차피 하는 거잖아. 어차피 하는 거? 장남이니까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이 모든 것을 끝냈습니다. 성덕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동생 부부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두 형제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화도 없고 문자도 없고 명절 인사도 없었습니다. 형제 사이에 강이 생겼습니다. 아무도 건너려 하지 않는 깊고 차가운 강이.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성덕 씨에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동생 성호의 아내, 즉 재수 씨였습니다. 서방님, 동생이 쓰러졌어요.
뇌경색이었습니다. 성덕 씨는 전화를 받고 한동안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코트를 걸치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에 들어서니 산소 마스크를 쓴 동생이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한때 그 눈이 얼마나 장난기가 넘쳤는지 어린 시절 형 등에 업혀 개울을 건너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성덕 씨는 동생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을 잡았습니다. 투박하고 주름진 두 손이 한참을 그렇게 맞잡혀 있었습니다. 나중에 의식을 되찾은 성호는 형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형 미안해. 그 세 글자를 듣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성덕 씨도 말했습니다. 나도 미안하다. 두 마디의 사과가 2년의 침묵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쩌면 여러분의 형제가 떠오르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부모님이 혹은 돌아가신 형이나 누나가 생각나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더 쉽게 서운해하고 더 오래 등을 돌립니다. 왜 그럴까요?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떠나지 않을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언젠가는 전화 한 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쓰러졌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때 가서야 손을 잡으면 너무 늦지는 않더라도 너무나 많은 날들이 이미 지나간 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나고 나서 딱 한 가지만 해보시겠습니까? 형제에게 전화 한 통 하십시오. 자녀에게 문자 한 통 보내십시오. 오랫동안 연락 못했던 가족에게 잘 지내냐는 말 한마디 건네십시오. 그 한마디가 때로는 세상에서 가장 큰 화해가 됩니다. 제사는 다시 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가족, 오늘만큼은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봐 주십시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 작은 손가락 하나가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 또는 지금 가족 문제로 마음이 무거운 분들은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십시오. 저도 읽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게 따뜻하게 행복하게 지내십시오. 감사합니다.